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감상편에 있어서 제 세 번째로 유교노의 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교노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유교노는 어떤 사람인가? 유교노는 남조 양대의 사람으로서 그 출신이 중국에서는 주로 땅이 넓으니까 출신을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하남성에 있는 신야라는 출신이래. 신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야인이고 자는 자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 자가 자신이고 대체로 양대에 있어서 후반기 약 5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생존했던 양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시인 그리고 스가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품에 대해서 유교노가 서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뒤후에 당대에 이르러서 그 이후에 계속 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대 이사진이라는 서론가는 이 유교노의 글씨를 전체 9단계 중에서 3단계 상하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듯이 글씨도 상당히 잘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의 학자적 소양과 서예가적 소양이 결합이 돼서 당시에 이 품평에 대한 대표적인 서론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교노는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가 제시한 서품이라는 서론은 그 양대 이전에 몇몇 서론이 있지만은 작가나 시대 서체에 대한 개별론적인 것을 피력한 데 비해서 유교노는 그런 것을 송수합을 해가지고 서체 그리고 작가뿐만 아니라 서사를 추가함으로 해서 특히 작품을 품평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작품 감상에 가장 초석을 놨던 사람이요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품자가 이 시대를 전후해서 시품, 화품, 인품, 기품 이런 게 품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품자를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품자는 갑골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는 보면은 이렇게 입구자 모양의 요새는 입구자 3개로 되어 있었지만은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 품자의 요 구조를 문자학에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거를 입으로 입구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돼서 이것을 그릇으로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한자라는 것이 역사적인 과정을 흘러오면서 조금씩 의미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그 두 개가 있는데 이 입구로 되어 있을 때는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그릇은 무엇을 담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든 말이든 간에 이 구자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많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부로 해석할 때는 여러 사람이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수준을 품평을 한다, 단계를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 서품에서의 품은 요 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그 대상의 성격을 규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품이란 것은 글씨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고 그 단계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품은 자수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한 1700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앞부분에 서사를 다루고 있어요. 서사를 해서 한 말에서 양에 이르는 그 시기에 유행했던 모든 서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사적인 입장을 서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작가 128명, 뭐 이건 숫자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123인 또는 128명인데 작가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작가가 잘 썼던 글씨나 글씨의 성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를 전체 상상에서 하하로까지 이르기까지 9단계로 분류를 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서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서 글씨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체계적인 서의 비평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논할 바가 못 되겠지만은 상상에서 하하까지 구분을 쭉 하는데 특히 제일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는데 제일 1단계하고 9단계가 제일 보면은 이 서품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론은 제1단계로서 세 사람을 거론을 하는데요. 첫째, 한말의 대표적인 서하였던 장지를 들고요. 그 다음에 위대의 대표적인 서가였던 종료를 들고요. 종료. 그리고 진대의 대표적인 서가였던 왕희지를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서 이 세 사람은 상 중에 상이다 이렇게 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서품에서 이 세 사람의 글씨를 품평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천년과 공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연적인 조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천년스럽다. 이 좀 선천적이다. 천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품 또는 뭐 천품을 이야기하는데 공부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기교 또는 외형적인 그런 후천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결과를 해서 이 천년과 공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품평을 하면서 이 장지는 이게 천년이 있고 공부가 있으면은
장지는 초서에 아주 뛰어났어요. 초서에 뛰어나서 초성이라도 초서에게 있어서는 초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는 초서에 매우 뛰어났는데 후천적인 노력이나 기교는 최고로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려는 반대로 천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건 역시 제일 잘 썼던 것일 때 초서를 이야기하고 종려는 예서나 당시 기본 서체했던 예서나 또는 해서에 아주 첨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진대의 왕이지에 대해서는 이 공부에 있어서는 장지에 따르지 조금 뒤진다. 그 다음에 천년에 있어서는 종려에 조금 뒤진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왕이지는 당시의 해서와 행서, 초서 이 전체에 있어서 고르게 뛰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왕기지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하자면은 이 최고의 등급이었던 상상을 결정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주안점으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갈랐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와 반대로 하하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사람을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글씨를 쓰는데 고르게는 썼고 글씨를 잘 쓰기는 썼는데 글씨에 독자성이 없다는 거죠. 같은 글씨를 똑같은 글씨를 아주 반복해서 써가지고 창의성이 없고 글씨의 외형만을 쫓았다고 해서 하하품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준 상상급과 최하점인 하하급의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 유견호의 서품에서는 글씨의 평가 기준을 천년과 공부가 고르게 조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했고 창의성을 어느 정도 기준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유견호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뒤로 오면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은 바뀌는 수가 있고 현대 관점에서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시대에 글씨를 품평을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그 서예 감상 비평 평가에 아주 최초의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견호의 서품을 과연 우리는 현대 서예에 있어서 작품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참조해 볼 필요는 있겠죠. 조금 부분적인 성격은 다르지라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유독이 서예 세계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인품도 있고 화품도 있듯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것이며 좋은 그림은 어떤 것이냐를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관심이 후대에서도 계속 연결이 사실 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러한 사람을 평가하는 인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육조시대 때는 국품 중정제로 제시를 돼서 진행이 됐지만은 이것이 당대로 가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또는 선발하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말하자면은 신언서판입니다. 신언서판이라고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사람을 선별하는데 그 사람의 신체적 용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그리고 그 사람의 글씨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봄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발했다 하는 이 신은서판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관리로 선발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서에서는 조금 분야별로 개별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선발하고 미적 기준을 가르는 것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새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라는 게 있죠. 미스 월드도 있고 한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미스 월드를 뽑는데 각 나라마다 미스 그 대표를 뽑아서 세계 무대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스 코리아라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 한 50년 전, 40, 50년 전에 보면 흑백 텔레비로 그때는 봤지만은 미인을 선발하는데 대체로 선발하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아마 수영복을 입고 전체적인 몸매를 보는 거죠. 그때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를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고 TV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을 뽑는 것이 대체로 이 몸매와 얼굴을 가지고 미스 진선미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다가 그것이 미녀가 얼굴과 몸매가 좋다고 해서 미녀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면서 외부적인 모양보다도 내부적인 교양이나 마음의 문제를 또 봐야 된다고 해서 조금 방법이 달라졌죠. 미스 코리아에 나간 여자들이 합숙 훈련을 어느 기간은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말씨나 행동 거지 말하자면은 신은서판 이런 것을 보면서 총점을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굴보다는 저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왜 뽑혔느냐 하는 그런 한때의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씨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외부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반듯한 글씨가 좋은 글씨냐,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글씨가 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바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품을 우리는 글씨를 가르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하면서 글씨를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참조를 해 가면서 좋은 글씨, 나쁜 글씨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글씨를 품평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모전을 보면 사람은 둘째치고 그 글씨에 나타난 형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 현실적인 공모전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서품의 원리에 보면은 서품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술적 창의성을 더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서품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은 마치기를 하고 이 서품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고급 단계에서 화론에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다루기를 하고 서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